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두 분을 뵙는다는 건 곧 주말이 곧 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교수님 생생경제 시작하는 시간을 알람 맞춰 놓으셨군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 내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보셨을 뉴스일 거고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보셨을 뉴스일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이랑 좀 이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쩌면 이 사기에 취약한 전세라는 그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형태다 이런 말들이 들려서 말이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지금 그 전세란 말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좀 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세 사기라는 사실 전세가 아니고요. 임대차입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대차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월세를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증금을 내고 목돈을 내놨다가 만기가 되면 찾아가는 거기서 말하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부 주택 임대차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흔히 전세라고 속어로 써요. 그런데 이 말이 민법에 나와 있는 전세권이란 말하고 상당히 헷갈려서 어떤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얘기한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물권은 언제 어디서나 권리가 보장되고 다른 사람한테 배타적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세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증금부 계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등기가 안 되는 하나의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의 특성은 물권과 다른 채권의 특성은 내하고 계약을 한 사람한테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기를 칠 경우에는 내하고 계약을 한 임대인이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집 가격이 내가 보증금으로 내놓은 예를 들어서 집이 20억이고 보증금을 10억을 냈다. 그럼 집값이 한 20억이 돼 준다면 그 빚잔치 경매라든지 이렇게 집잔치를 하면 내가 디파지트를 한 임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게 전세 사기 핵심인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입자보다도 우선 권리에 누군가의 어떤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 먼저 가버리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쯤 되면 집이 깡통이 돼서 경매로 들어가면 자기한테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구조. 이것이 심각한 지금 문제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주택 임대차를 월세 안 내고 보증금만 내는 제도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돈 없어도 좀 맡겨놓고 있다가 끝나면 그 돈 원금 손실 없이 다시 찾아서 또 경우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다면 싼 집값을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세계의 금융 시스템 금융가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앞선 제도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취약할 수 있고 그 대목을 좀 그동안에 뭐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정책 당국자들이 세입자 보호에 좀 안일했다. 그러다 보니까 속 터지고 있고 특히 최근 한 5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세금이 또 같이 덩달아 뛰었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깡통 전세들이 마구 나오고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전세를 받아서 그 전세로 다른 사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사람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법적 안전성이 좀 하자가 있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집값이 너무 오르도록 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제의 연착륙이 아니라 이거 경착륙. 한꺼번에 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국의 전세제도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사회적 고통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이런 계약 형태를 많이 안 쓰냐 이거죠.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우선 사람과 사람을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랜 조선이나 그 고려시대 때 동네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세를 들어가고 이 복덕방을 리얼터인데 그것을 복을 나누어 주고 덕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을 복덕방이라고 했죠. 그것을 복비라고 지금도 복비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복 받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사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맡겨놔도 그 사람이 설마 떼먹겠어? 그런 오랜 신뢰가 있었는데 이게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도 계약을 많이 하게 되니까 법적 안전장치가 더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없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선진국에서 한국의 전세제도를 부러워하는 거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안 돈다고요? 아니 돈이 들지 않는다고요. 들지 않는다. 다달이 내는 게 없으니까. 예. 월세로 내기 시작하면요. 월세 감당도 못하지만은 그거 몇 년 살다 보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를 한 5년 살았다. 계약이 해지돼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과 월세로 낸 사람들 돌려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갈 데가 없다. 그런 면에서 잘만 선용하면 참 좋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어떤 면에서는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세제도가 도입된 게 1875년 가보경장 때부터인데요. 예. 100년이 되도록 이런 문제가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요즘 관련 뉴스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갈까 해가지고 집값을 알아봤던 가격이 전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저희 누님이 사회생활할 때 소위 이제 그 부동산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가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 압구정이 개발되던 시기, 이런 시기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였었죠. 근데 그렇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리볼빙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죠. 어떤 전세를 내가 2억짜리 집을 1억을 전세를 주더라도 다시 1억짜리 세입자를 찾는 건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안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정점에 다다르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집값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리볼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그 믿고 신뢰하던 사회에서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든지 등기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였지만 집주인들의 반대. 어떻게 보면 소위 부동산 기득권들이 반대했죠. 귀찮다. 우리가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임대차 보호부에서 올릴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들의 저항을 정치권들이 깨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을 하시는 그 중개업소들이 여기에 책임 회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누구를 믿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집주인을 믿고 계약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이지만 네네.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부동산에서 더군다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제가 아는 그 법상 부동산이 내가 이걸 중개했고 내가 책임진다라 사인할 때 대부분 사인 안 하세요. 그런가요? 그걸 사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어폐가 있으면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권리할 때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우리 배상 책임 뭐 밑에 부동산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이 거기 면책을 한 줄 적어요. 우리는 이거를 중개를 했지 내가 이걸 뭐 한 건 아니다. 그게 조항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처벌도 부동산 그 하시는 분들 이번에 사고가 났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분들이 좀 문제가 됐지만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가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오후에 부동산에 그 물건을 가지고 등기하기 전에 등기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요즘 등기하기 전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 어떤 제도의 허점 여기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어떤 책임 회피가 가능한 법적인 내용 그분들은 책임 물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골마 터질 대로 터진 게 이번에 크게 터진 거다. 그렇군요. 이게 참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진 일단 전세라는 이 제도가 정말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큰 돈을 맡기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 부동산 업자 그 사람 믿고 나는 거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대책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대목은요 굉장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일부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현재 지금 저는 오히려 변호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잘못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 제도를 미비한 정부의 잘못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경제학의 유명한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되는 것이 건대 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인데요. 그럴 때 수요와 공급에 맡길 때 그 양쪽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시장이 붕괴됩니다. 바로 제닛 옐런이라는 미국 재무장관 있죠. 그분 남편이 에클로프 박사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 양반이 정보 비대칭성이 있으면 시장은 파괴된다는 그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왜 공인중개업자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정보 비대칭성을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사업을 하는 약자인데 집을 내놓는 사람한테 너 세금 얼마 밀렸어? 너 내일 은행에 갑자기 가가지고 등기할 거야? 이것을 수사기관도 하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재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확인 의무 그건 공인중개사법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모든 공인중개사업들이 아주 착실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몇몇 공인중개사업자들은 아예 전세왕, 사기왕들하고 짜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파트 전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인지 국토부 실거래 가격하면 금방 되니까 집값이 2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 10억이다? 이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빌라가 왜 문제다? 빌라는 똑같은 빌라가 없는 거예요. 옆에 동네에도. 그러니까 위치, 형태에 따라 집값이 다 다르니까 얼마인지 공인중개사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빌라왕은 바로 이 대목을 사기를 친 거거든요. 집을 수백 채를 지어놓고 집값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포섭해가지고 우리 집은 1억 5천짜리야. 그래놓고 전세금을 1억 2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짜고 집값이 훨씬 더 낮은 줄로 대충 가늠을 하면서도 이 건축업자하고 짜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10배 더 줄게. 이래가지고 이번에 대거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이 났을 때 특정 직업을 좀 그 전체적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좀 연루되신 분들의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정말 선량한 뭐 저희 친인척도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의 정말 그런 분들이 조금 거론이 연루돼서 조금 불편한 시각을 느끼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중히 사과드리는데 어찌됐든 이게 참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먹고 하면 어느 누가 어떤 직업군이라도 사기를 친다라면 이걸 참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과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지만 최근 한 그 5, 6년 동안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세계 네.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단기일 내에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전후후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그러니까 다시 세입자를 그 돈으로 못 찾는 문제가 생기니까 터지는 경제적인 요인이 이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현대 산업 사회가 되면 옆집 사람 솔직히 요즘은 이제 와이프도 못 믿는다 이런 어떤 속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걸 전제로 그 못 믿는 사람과 거래했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요. 이번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 20대 30대 한평생 벌어가지고 한 1억 2억 되는 돈을 전세를 집어넣는데 사기당했단 말이죠. 한 푼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세 사람이나 지금 극단적 선택을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돈을 못 돌려받게 된 게 정부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 조금 규정이 6월 달부터 바뀌는데요.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 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은행에 건저당이 설정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세금은 등기부 등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금을 떼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고가 딱 터지면 국가 세금부터 먼저 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우선적으로 정부로 들어갈 세금부터 정부가 빼갑니다. 빼가고 그런데 나서 세입자들이나 공인중개사들은 세금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세 같은 거는요. 지방세 재산세 같은 건데 이것은 지금 세금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세금이 이제 지방세가 1년에 2번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때리는데 집을 6월 달쯤 팔았다 해도 세금이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는데 네, 지금 네. 부과되지도 않은 세금 그게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된 집의 경우에 그 세금이 먼저 가져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놔뒀다. 이것이 정책 실패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요. 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이제 최종 잔금을 치를 때까지는 네. 한 달 또는 뭐 그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계약할 때는 그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 돈을 빌려 쓰거나 은행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계약하는 한 달 동안은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은행 대출을 안 받더라도 옆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앵커님하고 어떤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 돈을 빼먹기 위해서는 네. 우리 차 박사님한테 전세 계약 3억짜리 4월 말에 잔금 치르는데 4월 20일 날 내가 돈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우리 저 등기부 건저당 하나 설정합시다가 돈 받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차 박사가 그것을 차 앞에 가서 경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거 이것이 한심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미비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그동안도 똑같은 체계 속에서 움직였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빨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체납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관련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어저께 이제 개정법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조금씩 고쳐져 가는데 문제는 이미 지금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 전세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까지는 포함하면 4년이에요. 앞으로 4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또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에 소급 불원칙 소급이 안 되는 이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미 사기꾼이 농단을 하고 도망간 경매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경매라도 일단 중단해달라. 이래가지고 정부가 사실 이것도 상당히 초법적인 행동인데요. 경매가 대부분 지금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유예되면 뭐합니까? 경매가 유예됐다고 해서 당장 오늘날 불이 경매를 영원히 유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6개월 후에는 3년 후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폭탄은 그대로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경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2,500채 되고 또 동탄에서 또 지금 터지고 부산에 또 터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 대목은 우선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야 돼요. 연착륙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어닝 시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닝 시즌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뭔가요? 각 기업들이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기, 그러니까 1월서부터 이제 1분기라면 통상 1월서부터 이제 3월까지죠. 그동안에 이제 성적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통상 1년에 4번 정도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마지막에 연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재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추세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한 분기 지나고 나면 한 15일쯤부터 15일에서 20일 정도 이후부터 이제 하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분기 실적은 45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에 1분기가 끝나면 4월 15일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돼 있죠.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초반에 발표하는 기업들일수록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김현 아나운서도 옛날에 시험 성적 좋으면 항상 집 일찍 가셨죠? 그런데 이제 성적표가 가기 전에 전화하죠. 네, 성적표가 전에. 나쁘면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들도 보통 뒤늦게 나오는 기업일수록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초반에 높다라고 그래서 그 한 분기가 성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보통 기업들마다 이 관행적으로 내가 며칠 정도 있으면 발표한다라는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에서 밀리는 기업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성적이 안 좋아서. 그것도 하나의 어닝 시즌을 바라보는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번에 지난주 후반부터 은행주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통상 미국은 이제 대형 은행들부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원래가 관습적으로 이제 은행이 먼저 발표를 해요. 대형 은행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기업들,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를 이제 하니까 요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되는 소매 기업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성적 잘 나왔어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대 마진,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좋았고 또 이번에 SVB 사태에서 교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지방은행들에서 대형은행들로 그 예금이 이동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지가 좀 좋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생생경제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SVB 사태가 터졌을 때 은행권이 위기다라고 이제 맞아요. 보여지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대형은행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수혜를 본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일반 기업들도 1분기 실적 지금 뭐 발표하고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
가 실적 발표했고 넷플릭스 이런 데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행은 금리 인상기에 대박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이 어려운데 그 돈이 전부 대형은행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1등은행 JP 모간, 2등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은행 CT, 그다음에 4등 웰스파고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지난번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 때도 이 도산 위기를 갔는데 이 은행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금 대출하는 전통적인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그 업무는 거의 없고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추진해 주거나 또는 IPO 대행을 해 주거나 이러는데 기업들 채권 발행 수요도 없었고 또 거래 실적도 상당히 낮고 또 경우에 따른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돈을 잘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티은행의 상황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조금 기업들의 경기 침체가 조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 실적 중에서 우리가 어닝이라고 할 때 어닝은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익입니다. 이익을 발표한다. 이건 이제 주주들한테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했다 보고를 하는데 사실 이익과 함께 발표되는 게 레비뉴라고 하는 매출이 있어요. 일단 기업이 돈을 벌려면 물건을 팔아야 만들어서 팔아야 거기서 남는 돈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는 매출이 24% 늘었습니다. 굉장히 장사 잘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익이 24% 감소했어요. 왜 그랬죠? 많이 팔았는데 이익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죠. 차값을 많이 할인해서 그런가요? 차값을 대폭 내렸습니다. 네. 이것은 전기차의 어떤 그 업체들끼리 경쟁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경기 불안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넷플릭스 우리 영화 보는 네. 집에서 앉아서 영화 그 넷플릭스도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집콕 가다가 영화 보다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좀 안 좋다 이런 것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실적이 나오니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를 짧게 보게 된다면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소매금융 마커스라는 플랫폼에 진출을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여기서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요. 한 해에 1조씩 깎아먹고 있어요. 이게 또 여전히 깎아먹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GM과 신용카드 부분이라든지 애플과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협업을 하면서 운영비가 2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다른 영역에도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새로운 경쟁으로 들어갈 때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승부수가 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황에 접한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번에 하는 건데 기업이 일단 물건이 안 팔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하나는 일단 매출이 꺾이는 것을 인정할래. 또 하나는 매출을 유지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과거 현대차도 그랬어요. 현대차 예를 들어 좀 쉬울 겁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니까 그때 당시 우린 점유율을 지키겠다. 지금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을 또 인하면서 우린 목표치인 점유율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현대차는 중국에 있는 판매 보조금을 막대하게 하면서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중국 법인이. 그런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안 팔리는 걸 받아들이겠다. 이익을 지키겠다라고 전략 바꾼 거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일단 우리는 점유율을 유지하겠다. 하기 위해서 막 계속 깎아서 팔겠다. 깎아주는 만큼 회사는 그만큼 이익이 그냥 순수하게 그만큼 이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나타냈다라는 게 테슬라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불황기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이 승부수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미국의 어닝 시즌입니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닝 시즌 때 볼 수 있는 딱 포인트를 두 분이 다 짚어주셔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관련 기사 보시면 이 부분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 상황은 어쨌든 이번에 미국 기업들 실적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우리 전기차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미국 정부가 IRA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 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는데 일본, 한국, 독일 다 제외하고 미국 자국의 기업만 해당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 그 속내라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경제를 되살려보자고 하는 과거에 그 전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서 마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소리는 컸지만은 네. 별로 실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소리는 작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실속을 차렸다. 뭐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무서운 보호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번에 보조금을 줄 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우선 보조금 못 준다. 그다음에 배터리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이 4개 외에는 뭐 7,500달러 지원받는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네. 사실 독일 차라든지 일본 차 이런 데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안 들어갔을 것으로 우리 다 알고 있었고 문제는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지금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미국에 투자하라.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여전히 지금 혜택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 곧 공장을 완공하면 되니까 문제인데 문제는 제네시스 GV70라는 그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알라바마에 있는 공장 시스템을 전기차 시스템으로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탈락했다고. 이번에 이유는 뭐냐? SK 때문입니다. SK-온에 배터리를 장착을 했는데 네. 현대차는 좋다. 근데 배터리가 SK 건데 SK 거는 한국 배터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터리가 중국에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서운하죠. 그 배터리 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터리 생산 자체를 생산 자체를 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네, 중국에서 하는 배터리가. 것을. 미국에서 생산한 SK온도 있는데 그곳은 포드가 대부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준비가 좀 늦은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보조금 처음에 줄 때 또 공장을 유치할 때는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네. 뒤늦게 이런 규정을 만들면 이건 노골적으로 미국만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러네요. 좀 억울한 좀 현대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면 소장님 우리 기업이 타격이 좀 많을까요? 저는 뭐 어떻게 혹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본도 탈락됐고 독일도 탈락됐고 우리도 탈락됐으니까 다 같이 탈락됐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때마다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이걸 옥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IR법에 처음에 되게 세게 나왔다가 풀어준다고 했는데 점점 우리가 거기 맞춰가고 있는데 이거 얘네들이 더 이제 가는 거죠. 지금은 FTA 미체결 국가에서 한 것을 50%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이게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로드맵보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라든지 정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발표된 것보다 세부 법안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거 자기네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되면 우린 기껏 만약 50에서 60% 맞춰놨는데 다음 달부터 70%야. 우리 80%야.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이제 따라만 갈 수밖에 없고. 계속 쫓아가야 되네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거기만 딱 따라가다 보면 다른 데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재화의 특성인데 지금 이제 GV70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 포드와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SUV 차량이 있는데 거기는 받는 거죠. 근데 자동차라는 게 1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의 톰이라는 소비자가 GV70을 사고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비싸져 버리면 포드 차를 사면 5년 뭐 4년 내지 5년 동안은 이게 차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25년부터 차를 팔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소비자들이 사버리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경제 또 상황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고 절대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지 남들 다 못하니까 남들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 이거는 좀 너무
우리식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지적이신데요. 네, 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경쟁을 대부분 하고 있는 자동차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격이 더 큰 거고요. 자, 또 하나 배터리 문제인데요. 네. 이 배터리는 한국이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전기차는 안 팔리겠지만 배터리 회사들은 잘 될 거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 대목도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5년부터 한국산 배터리로 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하더라도 그 광물의 원천이 위험 지역에서 오면 그것은 또 보조금 안 준다 했는데 현재 위험 지역이 어딘지 미국이 발표해 놓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분명히 위험 지역이 중국이 될 가능성이 뭐 높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는 거의 중국의 광물을 다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그 수입선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2025년부터 위험 지역으로부터 오는 배터리도 보조금 안 준다 이러는데 그래 되면 한국산 배터리가 안 팔릴 거고 한국산 배터리가 안 팔리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한국 차도 안 팔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외교를 할 때 이런 중차대한 것을 하면 지금 차 소장님이 잘 지적한 대로 보조금 얼마 줄게 하고 조건은 다음에 얘기할 게가 아니라 그 조건을 청사진을 5년간 이런 조건을 미리 발표했었어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들어와 해놓고 계속 조건을 바꿔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품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먹다가 내가 녹차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뭐 0.1초 만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산의 제품을 쓰다가 이걸로 다른 이제 미국산 제품으로 바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야죠.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가 물질이 똑같아 보여도 이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요소들을 다 라인을 바꿔야 되죠. 근데 그렇게 라인을 바꾸는 작업이 일단 2025년까지 맞춰놨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년만 어긋나 버리면 이 제품을 못 쓰죠.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국산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포드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포드가 이 제품을 못 써요. 그러면 포드가 1년 동안 기다려줄까요? 아니죠. 그렇죠. 다른 걸 갖다 쓰겠죠. 그러면 우리 제품은 이제 영원히 못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네네. 내가 들어갈 자리에 못 들어가면 포드는 1년 동안 못 기다리면 라인을 바꿔서라도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겠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슨 배터리가 나오고 앞으로 성능이 좋다라고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는 의구심은 지금 실험실에서는 계속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라인의 원천을 우리가 수율이라고 그러죠. 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칩스포트 했을 때 반도체 수율을 미국이 공개하라고 한 것처럼 수율이라는 것은 라인에 딱 얹어놓고 착착착 0.1초 만에 진짜 제품이 하나씩 찍혀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는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 일단 급한 대로 딴 거 써. 우리가 그 1년 뒤에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을 안다라면. 근데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은 이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도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했대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역시 지금 반도체 자국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하나의 지금 내용인 건데 이것도 주요 내용인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뭐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것만 짚어보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세계화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 서로 잘 되는 이게 아담 스미스의 어떤 절대 무역 우위 이론인데요. 상대 무역 이론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고 또 러시아가 갈라지고 거기다 전쟁까지 터지니까 다른 나라에 못 맡기는 거 다른 자기 나라에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어떤 세계화의 대후퇴 조짐 그리고 미국이 하나의 보호주의 정책 보조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에게만 보조금 주겠어 했을 때 유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유럽도 반도체 시스템 통과시켰습니다. 예. 중국도 그럽니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간다. 이것은 선진국가들의 대타협이 없으면 앞으로 경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간략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국 생산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세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부품 이런 거 일본하고 경쟁했을 때도 소재 부품 장비 일부 안 들어오니까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코로나 때 그 자동차에
전선을 묶어주는 줄이 있어요. 그걸 하니스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가 안 들어와서 현대차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물류망을 다른 나라에 가격 싸니까 거기서 들어오면 돼 이런데 언제 어쨌든 막힐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체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있고 또 경제 동맹국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 일본의 소재가 못 들어왔을 때 우리 인식을 바꿔놨잖아요. 그전에는 대기업에서 일본 소재 안 쓰려고 그러면 큰일이 났지만 맞아요. 이제 지금 중국도 대만에서 나온 걸 보면 중국 팹리스 업체가 이제 2025년이면 대만을 앞지른답니다. 그 대만의 그 반도체 그 교수님 얘기는 기회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도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네네.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어렵죠.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청사진을 정부와 당국이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화의 움직임이 자국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분명히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니까 우리들도 이거를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